지난 시간서부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젖산 발효, 젖산 네네네. 발효. 도대체 젖산 발효라는 게 네, 젖산 발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뭡니까? 젖산 발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젖산 발효가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 네. 효모를 접종시켜서 전통적으로는 네. 얘를 이제 발효를 시키자면 알코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젖산균을 접종시켜서 아, 발효를 그러니까 효모를 넣은 다음에 발효가 된 다음에 거기다 젖산균을 또 넣는 다 거. 끝난 다음에 발효 끝난 다음에 네. 알코올 발효가 끝난 다음에 젖산 발효를 한 번 더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알코올 발효를 효모 알코올 발효를 1차 발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젖산 발효를 2차 발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거는 요 방식은 우리 아까 막걸리를 시다면 복행 아니 단행이죠. 끝나고 또 아직 옮겨서 하니까. 아, 그런데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연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코올 발효를 할 때 효모를 넣으면서 젖산균도 함께 같이 넣는다. 함께 넣는 발효법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를 같이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있다. 그 젖산 발효를 하는 이유는 예, 이제 설명을 이제 할게요. 예. 결국 이거는 이제 산미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와인을 내려서 이제 먹어보면 산미가 나지 않습니까? 신맛이 나죠. 와인에서 그렇죠. 와인에서. 네. 산미가 있으면 산과 관련된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와인에서 나는 산미의 거의 90%가 1번 주석산, 두 번째가 사과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산이 거의 와인이 내는 산미의 90%이고 그럼 나머지 10%가 뭐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기 구연산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또 젖산, 네. 네, 또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산미의 대부분은 사과산이랑 주석산인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포도를 가지고 이제 술을 내리면 여기서 이제 주석산이 있는데요. 이 주석산은 거의 포도에만 들어가 있어요. 과일에서 나는 산미에 주석산이 기여하는 것은 거의 포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과산은 거의 모든 과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사과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사과에 주로 이제 나오는 사과산인데? 거죠. 네, 주로 이제 나오는데 일단 말릭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르타릭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 주석산이죠. 근데 이 두 개의 이제 성질이 좀 다른데요. 이 두 개가 신맛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과산이 산치고는 되게 터프한 산미가 나는 겁니다. 터프한 산미. 네, 터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랄까요? 새콤한 산미라기보다는 떨떠름한 산미가 이제 나는 거고 이것이 타닌이랑 결합되면은 와인이 너무 심하게 너무 센 거 아니야? 타닌이. 너무 러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맛을 확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큼한 거죠. 그래서 이 산미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젖산 발효를 시키는데 젖산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젖산균 이꼴 유산균입니다. 아, 유산균이 유산균이에요. 네. 나 그 아침마다 먹는 그 유산균 맞습니다. 젖산균 먹는 네. 겁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균들이 와인에 들어가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데 이 젖산균, 유산균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게 있죠. 얘도 들어가면 이 말릭산을 얘가 먹어버려요. 말릭산이라는 건 사과산. 사과산을 먹고 얘를 유산으로 바꿉니다. 예, 바꾸는데 다만 이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에 락토바실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지 않은 냄새를 이제 와인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이 와인에서 젖산 발효를 쓰는 균이 한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이름을 못 써가지고 왔어요. 오에노코커스 오에니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90% 이상 이걸 가지고 젖산 발효를 하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과산을 먹고 얘를 날려버리면서 젖산을 만드는데 젖산도 산인데 사니까 다 그게 유산균의 그 맛. 유산균이 만든 그 시큼한 그 맛이에요. 그 약간 요거트 같이 약간 기분 좋은 맞습니다. 그. 네. 그런데 사과산은 되게 뜰뜨름하고 막 찌르는 느낌이 있는데 젖산은 같은 산인데도 산미가 약하고 둥글둥글한 우리가 요거트를 먹을 때 느껴지는 그 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와인이 부드러워지고 바디감이 올라가고 예.
찌르는 듯한 맛들이 사라지고 산미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와인이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예. 그리고 이 젖산 발효를 하게 되면 또 하나 생기는 부산물이 있는데 그 부산물 이름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물질 이름이 다이아세틸 화합물. 결국 그 물질이 버터리한 풍미. 예. 그게 젖산 발효를 했을 때 그 버터리한 풍미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 보통 오크통 숙성 뭐 네네네. 해서 뭐 밀키하고 버터리한 게 그 오크 숙성으로 인한 그게 거라고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젖산 발효였던 겁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납득이 가네요. 왜냐면 젖산의 젖자가 정말 우유. 우유 맞습니다. 뜻하는 네.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음. 언제 음. 처음 생각해?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숙성 이야기도 뭐 우리가 지난주 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숙성이란 무엇인가? 숙성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한 그 과정들을 단순히 우리가 단어를 숙성이라고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건 안정화도 포함되어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산소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젖산 발효였던 거예요. 숙성 중에. 예, 그래서 되게 까칠까칠한 와인 녀석을 오크통에 집어넣어 놓고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와인 자체가 갖고 포도 원래 자체가 갖고 있던 약간의 젖산균 혹은 그 양조장 혹은 오크통 안에 들어가 있던 젖산균이 서서히 작용을 하면서 와인에 들어가 있는 사과산을 조금씩 줄이면서 부드럽게 만들고 버터리한 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언젠가 사람들이 알게 됐던 거죠. 그럼 최근에 알게 됐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사과산이 갖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그 산미나 이런 네네. 그 와인의 맛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맡고 있는 이 사과산의 이런 것들을 네네네. 제거하기 위해서 젖산 발효를 하는 게 되게 괜찮겠다라는 것은 최근에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산업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1980년대부터. 와, 1980년대에서 그걸 할 때 양조하시는 기존 양조자들이 새로운 거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라고 했는데 또 얼리 어답터들 있지 않습니까? 얼리 어답터 해가지고 와인을 만드니까 막 버터리한 향이 확 나오고 막 꿀 냄새도 나고 바디감도 올라가고 막 이게 미끈미끈한 그런 그 질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젖산 발효를 전부 다 하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전부 다 하느냐? 그건 또 아니고 레드 와인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레드 와인의 거의 100% 가까이 90%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렴한 와인이든 아니면 완전 비싼 와인이든 네, 웬만하면 다 하는 거죠. 아. 웬만하면 젖산 발효를 다 레드 하고요. 와인은? 레드 와인은 다 하고 화이트 와인은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젖산 발효를 어디서 제일 먼저 했느냐? 요거는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거의 확신하는 것이 미국. 부르고뉴에서 먼저 했습니다. 아 진짜? 네. 미국이요? 네. 그게 아니라 가장 부르곤이 보수적인 아닐 곳에서 거라고 알려요.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르고뉴에서 처음에 저항도 많았는데 메로소, 예, 그 지역부터해서 화이트 와인부터 화이트 와인부터 했다고요? 받아들였어요. 예. 근데 결국 지금 레드 하고, 와인이 예, 대부분 피노누아, 하는데. 예, 이쪽이 먼저 이제 받아들이고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부르고뉴에서 웬만한 곳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젖산 발효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내추럴한 방식으로 젖산 발효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대로 오크통이나 오래된 양조장에는 이미 젖산균이 오래.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숙성을 하면서 그 젖산 발효가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젖산균을 접종을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브루고뉴 뭐 피노누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피노누아는 거의 다고? 100%가 갖고 샤르도네는? 그리고 샤르도네가 샤르도네 뭐 굉장히 다 비중이 높습니다. 높구나. 그러면서 샤르도네가 부르고뉴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젖산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의 샤르도네의 표준이 젖산발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샤르도네는 젖산발을 합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의 샤르도네가 맞아요. 아. 네,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샤르도네 먹으면은 다 막 밀키하고 그렇죠. 뭐 그거를 그 저도 버터리한 이거를 풍미. 공부를 하기 전에는 찾아보기 전에는 원래 샤르도네가 이렇게 버터리한 줄 품종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젖산 발효로 네, 인해서 와 젖산발효 이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숙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기간의 숙성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 이 젖산 발효를 통해서 빈티지가 좀 영하더라도 맞아요. 단기간이 맛이 네. 되게 덜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맞습니다. 방법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그때 되게 저가 와인 중에 버터리하고 막 밀키했던 그 와인 뭐죠? 롱반, 롱반. 롱반. 오크수성 전형적인 거죠. 근데 그건 그건 오크수성. 젖산 오크수성도 발효 하고. 플러스 젖산 아메리칸 오크 숙성을 한 거죠. 아메리칸 오크 숙성. 근데 그 많이 여러 가지 나가니까. 속설 중에서 하나가 저도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발효를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젖산 발효를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맞죠? 젖산 발효를 할 때 오크통으로 옮겨서 오크통 안에서 젖산 발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크의 그 향과 바닐라와 버터 플레이버가 잘 뭉쳐질 수 있도록 그 이제 오크통에서 주로 말로 젖산 발효를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양조 자료를 찾아봤더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애초에 알코올 발효할 때부터 같이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스탱에서도 이제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아 그러면은 스탱. 그때 우리가 막 뭐 여기 바닐라 칩을 넣느냐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너무 오크칩. 네. 오크칩 뭐 이런 네. 걸 넣느냐. 그게 젖산 발효를 세게 한 거죠.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도 자체가 상콤함으로 먹는 그런 와인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붉은 찡기란 아나운서가 되게 소비뇽 좋아하시는 소비뇽 블랑은 아 소비뇽 블랑. 거의 대부분 젖산 발효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겠지. 아하. 네. 리즐링도 거의 안 합니다. 하고. 그래서 정말 확연한 차이가 이 품종에서 차이가 나는 게 실은 샤르도네의 젖산 발효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샤르도네 중에 젖산 발효를 안 하면 어떤 맛일까요? 덜하겠지. 그 풍미가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후반부에 한번 맛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우와. 근데 이제 다만 젖산 발효를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와인을 우리 많이 시험을 하다 보면 너무 따뜻한 동네에서 자란 포도를 가지고 양조를 하게 되면 산미가 떨어져요라고 하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사과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일이 맺힐 때 날씨가 따뜻하면 사과산 별로 함량이 안 낮아집니다. 생기는구나. 그래서 산미가 별로 없고 그러면 사실은 젖산 발효를 별로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부르고뉴는 북쪽이잖아요.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산이 굉장히 포도에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찝찝하고 강렬한 이 산을 낮추기 위해서 젖산 발효를 했을 때 충분한 효과가 생기는 것이 부르고뉴다. 그러면은 독일 뭐 리즐링 같은 거, 뭐 알자스 지방 뭐 그쪽에 리즐링 같은 거는 네. 사과산이 그걸 즐기는 거죠. 네. 그게 캐릭터가 되어버리는. 그게 캐릭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젖산 발효의 오. 도입이 사실상 와인 메이커들한테 하나의 다양성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가 더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젖산 발효에 대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샤르도네라고 하면 전부 다 버터리한 향.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가서 오히려 잘하는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너무 좀 심한 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너무 천박한 것 같아. 이게 오히려 힙하지가 못하군요. 때루와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와의 그러니까 특성을. 리슬링이나 소비뇽 블랑은 그 특유의 이제 특징, 특히 이제 소비뇽 블랑은 그 특징이 있죠. 버터리함이 전혀 없는 약간 프레시한 느낌이라면 샤르도네가 약간 좀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니까 서로서로.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듣고 보니 네. 네. 원래는 그냥 샤르도네 특징인 줄 알았지만 네. 이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럼 그걸 안 한 샤르도네는 어떤 맛인지 궁금해졌거든요. 네. 그걸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구해 아니, 근데 오셨어요? 약간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화장을 이렇게 해서 매만져 놓은 젖산 발효로 이렇게 맛을 매만져 놓은 것과 그렇죠. 굳이 생얼. 거기에 생얼. 매만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마주하는 것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이 이쪽 캘리포니아 어쨌든 이 미국 이 서부 쪽 날씨가 좋은 쪽에 있어서의 샤르도네 4병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이구야. 예, 여기에는 인위적인 젖산 발효를 안 한 곳과 한 곳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걸로. 네. 아. 그럼 4병 중에 젖산 발효를 안 한 게 몇 병, 한 게 몇 병이요? 비밀입니다. 둘둘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하나 더- 일 수도 세 개 더 하나일 수도 재밌는데요? 있고. 아 재밌다 재밌다. 음. 그럼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가자. 우와 완전 기대돼요.
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말술렁요